사고적 수학 설명에는 사고적 수학이 뭐냐, 이게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제가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이런 거를 관찰해보면 학부모님들이 수학머리, 수학적 사고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과 1등급은 수학머리 타고나야 한다. 이과 1등급 상위 4%인데 이거 쉽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실제로도 전국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전교 1등이 이과 수학 상위 11%가 2등급인데 2등급을 잘 못 받아요. 전교 1등이. 그러니까 어렵긴 하죠. 수능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타고나야 가능하다 이런 오해도 있는데요. 헝가리 현상이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880년대에서 1920년대생 이전에도 없고 이 이후에도 없는데 천재들이 집중적으로 태어났어요. 노벨상만 이 40년 동안에 7명이 수상하고 노벨상의 보험가는 대학자들이 여러 출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수학계는 에어디시 노벨상 안 탔지만 그리고 현대 컴퓨터 이론을 만든 폰 노이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헝가리라는 나라도 똑같고 그 유전자 폭도 똑같고 문화나 뭐 경제력이나 큰 차이 없는데 왜 이 40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천재가 태어났을까? 공산화된 거는 한참 뒤인데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에트베스 수학 경시대회하고 쾌말이라는 수학과학 잡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경시대회와 잡지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중에 수학과학 좋아하는 학생한테 굉장한 지적 자극이 됐던 거예요. 그게 이런 헝가리 현상이라는 것을 낳았다. 바꿔 말하면 유전자 풀이 똑같고 다 똑같은데 수학머리 타고났다면은 이 시기에만 이렇게 천재들이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호체적인 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뇌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대요. 우리 몸으로 치면은 마라톤 체질 타고난 사람하고 100m 체질 타고난 사람이 다르긴 해요. 100m 선수들 보면은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마라톤 선수는 좀 호리호리 하잖아요. 근육이 다르대요. 속근과 지근. 근데 그건 타고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를 들면은 마라톤 체질을 타고났어요. 그래도 100m 훈련하면은 100m 기록이 늘까요, 안 늘까요? 늘죠. 열심히 하고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꽤 많이 납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은 어렵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수학으로 상위 4% 아니면 상위 1% 안에 드는 거는 올림픽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상위 1%라고 해볼게요. 한 4, 50만 명이 수능을 치는데요. 40만 명 잡자고요. 40만 명 중에 1%면 4천 명이에요. 올림픽까지 7, 80억 중에 한 명 뽑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 명 뽑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4천 명 하는 거예요. 1%가. 1등급 받으면 어지간한데 다 가거든요. 4%까지 하면은 15,000명이 넘습니다.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타고난 수학물이 없어도 어지간한 머리면 할 수 있습니다. 뇌가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 이론, 가소성이 그러니까 플라스틱처럼 녹여서 말랑말랑하게 해서 이렇게 줌떡줌떡 할 수 있다. 딱딱해져도 다시 온도 가면 말랑말랑해진다. 그거를 가소성이라고 해요. 우리 뇌에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걔들 쭉쭉쭉 자라다가 탁 하면서 시냅스가 형성이 돼요. 이 뉴런과 시냅스,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미엘린층, 이런 것들이 우리 뇌신경회로에 해당되는데요. 뇌신경회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쪽으로 발달합니다. 이거는 뇌과학 쪽에서 확립된 이론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사고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거로 뇌의 어느 부위가 죽었어요. 그래서 몸이 좀 마비가 됐어. 그런 분도 막 운동하고 하면은 다른 쪽에 회로가 생겨서 잃어버렸던 그 기능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수학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한다고 쳐요. 뭐 그게 축구든 테니스든 뭐를 할 때 몸을 쓰는 거 할 때 훈련하면 근력이 자라는 거 알잖아요. 훈련하면 지구력이 커지는 거 알잖아요. 얘도 비슷합니다. 이런 사례는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재수까지 하고도 수능 5등급이었어요. 전체가 9등급이고 4.5등급이 전국 딱 가운데예요. 전국 가운데보다 밑인 학생이었어요. 재수까지 하고도 수학을 그렇게 잘한다 할 수 없는 학생이었어요. 수포자에 가까웠어요. 그 학생이 삼수하면서 저하고 잠깐 수업했거든요. 1등급 받았습니다. 상위 4% 안에. 더한 경우도 봤어요. 고3 때 문과였어요. 수학 8등급이요. 하위 11%, 위에서 90%예요. 걔가 재수하면서 이과로 턴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 수학 안 했는데 걔가 수능 수학 1등급 받았어요.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8등급 받은 학생은 다 자기는 수학머리 없다, 수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고 하시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수학머리 타고나지 않았다. 수학머리도 근육체로 개발이 가능하다. 또 사고력 수학을 제가 쭉 보니까 이런 말씀들 많으세요. 입시에 도움이 되나요? 사고력 수학이. 자, 어릴 때 사고력 수학학원 다녔는데 교과 수업 탄탄하게 공부한 학생보다 못하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사고력 했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가서 배운 걸 안 쓰고 사고력으로만 풀려고 하더라. 예를 들면 일차강식 배웠는데 일차강식을 안 풀고 막 사고력으로 푸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사고력 했어도 입시 실적이 안 좋은 학생도 있던데요. 뭐 있죠. 사고력 한다고 시간 잡아먹으면 진도를 빨리빨리 못 나가면 고등학교 내신 등급 맞을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요즘 대치동에서 핫한 트렌드예요. 심화나 사고력 너무 질척거리지 말고 진도 빨리 뽑자. 그래서 심화는 고1 과정 가서 하자. 그런 컨셉이에요. 너 계세요. 좋아. 사고력이 머리 개발하는 효과는 있다고 치자. 근데 그게 사고력 수학만이 특별한 효과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선행학습하면 사고력 좋아지지 않나요? 교과 수학도 마찬가지죠. 교과 수학해도 머리 좋아지지 않나요? 굳이 사고력 수학해야 하나요? 사고력에서 뭐 배우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거 어차피 교과 선행하면 다 배운다. 괜히 어릴 때 위에서 배울 거를 밑에서 어렵게 할 거 있느냐. 또 수학 사고력보다는 국어가 중요하다. 독해력, 언어 사고력, 문해력, 이해력을 키우면 수학적 사고력도 좋아지지 않나요? 그게 독서 많이 하자는 분이세요. 사고적 수학에서 수학 머리가 좋아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책 읽고 연산 좀 하고 퍼즐 같은 거 풀리고 교구 같은 거 좀 하고 그러다가 3학년, 4학년 되면 이제 교과 선행 막 나가자. 그래서 빨리빨리 선행하자. 그런 분도 계세요. 또 교과 심화 문제나 경시대 문제를 풀어도 되지 않나요? 교과 심화하면 수학문제 개발되지 않나요? 굳이 사고력 수학이니 뭐니 유난 떨 거 있나요? 아니면 어떤 거든 뭐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자기 힘으로 풀면 사고력 개발되지 않나요? 사고력 수학 학원 다닌 애보다 최상위 수학 엄마표 반 애가 수학 더 잘하던데요? 이런 말씀 나세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은 특별한 거 아니다. 교과 수학으로 되고 독서나 다른 대체품은 충분히 된다. 유난 떨 거 없다.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세요. 또 어떤 분은 사고력 수학이 뭔가요? 사고력 수학이 무엇인가요? 했을 때 공간지각력이나 뭐 연산력이나 논리력 같은 수학적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요? 아니면 똑같은 교과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나 연립 방정식이나 비와 비용이나 그런 건데 사고력으로 배우면 더 좋다. 교과 수학에서는 주입식으로 하니까 사고력 수학에서는 자기가 활동해서 깨우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교구 활동 사고력으로 많이 가요. 교구 활동 사고력 많이 가시고요. 이분들은 교과 연계 사고력, 연계 사고력 수학으로 많이 갑니다. 또 사고력 수학은 103mm나 필즈, 팩토, 최상위 사고력 3%, 문해길 같은 문제집이다. 문제 좀 많이 푸는 거다. 창의 사고력, 좀 새로운 유형이죠. 새로운 유형, 사고력 유형의 문제를 많이 푸는 거다. 창의 사고력이라고 하죠. 유형 문제집.
유형 문제집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논리적으로 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논리적인 훈련, 어려운 문제.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보는 측면이 조금씩 다르거나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른 거죠. 또 어떤 분은 사고력 수학은 고학년 수학, 초등 위의 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어린이 눈높이에 가공해서 미리 배우는 거다. 요거는 지식탐구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력 수학은 문장제 문제나 좀 특이한 문제, 약간 퍼즐 같은 허황되다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런 거를 훈련하는 거다. 특히 문장제 훈련 또는 서술형 훈련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도 계세요. 교과에서는 이게 안 하진 않는데 요거에 좀 더 특화된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사고력 수학은 교구나 게임 같으로 흥미를 가지게 하는 수학이다. 흥미를 가지게 하는 수학이다. 사고력 수학은 어릴 때나 하는 것이다. 어릴 때는 교과 수학을 못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교과 수학이 할 게 없으니까, 교과는 할 거 없고, 근데 어릴 때 놀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때는 사고력 수학을 하고, 좀 커서 교과가 할 만한 거가 있으면 교과하자. 그런 취지세요. 이런 것들이 사고력 수학에 대한 정의 또는 효용, 이런 거더라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사고력 수학에 대한 이론적인 걸 조금 더 해드릴게요. 사고력 수학을 제가 제 나름대로 시중에 있는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을 종류를 나누고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여러분한테 익숙한 것은 문제풀이 사고력입니다. 학원표로는 시메스의 뉴 기프티드. 아주 옛날에는 영창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기프티드, 그 다음 뉴 기프티드 이렇게 됐고요. 와이즈만에서는 WMO라고 부릅니다. 또 시중에 문제집들 많아요. 1031, 팩토, 3%, 문제 해결의 길잡이, 필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고력 유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소스가 주로 어디냐면 영재교육원 기출문제예요. 영재교육원 기출문제가 창의적 문제결력이거든요. 그게 경시대회 기출문제나 교과 심화 문제하고 좀 결이 달라요. 교과나 경시대회는 변별력을 위한 문제라 좀 까다롭게 틀리는 걸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합니다. 분수에 나눗셈 단어이면 분수에 나눗셈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고력, 문제풀이 사고력에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배경 지식이 별로 필요 없고 변별을 위해서 베베 꼬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결력이나 사고력을 기를 때 좀 더 적합합니다. 근데 얘는 사고력 중에 원어브 대민 문제 해결력을 주로 길러요. 문제 해결력,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 그거를 기르는 게 주로 초점이에요. 그럼 뭐 다르냐 문제결력과 사고력이.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유형의 지식탐구 사고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CMS입니다. 제가 CMS 연구소의 부소장을 근무하면서 개발을 했는데요. 뭐 거기나 메스몽, 옛날 브레노스죠. 이름을 브레노스에서 메스몽으로 바꿨더라고요. 최근에. 왜 바꿨나 모르겠는데 수학 동화를 여기는 읽고 활동하고 하는 게 주요 컨셉이에요. 이런 데가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단순 주입식 아니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뭔가 탐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메인입니다.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는데 메인이 요거예요. 또 다른 유형은 교구활동 사고력이 있어요. 이게 제일 역사가 오래된 사고력 수학 중에 하나죠. 시메스는 NC라고 불러요. C2M이라고 있어요. 시메스랑 팩터, 필즈 이런 거 만든 분이 한원조 대표님인데 한원조 대표님 우리나라 사고력 수학이 아주 고수예요. 제가 사부로 모시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프로그램이에요. 또 소마의 레이, 소마가 레이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레이, 와이즈만의 GT 이런 애들이 교구가 좀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시켜요. 활동이 뭐냐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꼭 지식탐구만은 아니에요. 지식탐구 사고력 CMS 같은 거는 뭔가 개념이나 원리 같은 거를 캐내고 발견하는 거를 좀 많이 한다면 그걸 여기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걸 많이 한다면 교구 활동에서 탐구하는 거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탐구를 해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온 게 교과 연계 사고력이에요. 교과 연계 사고력은 CMS의 AP, NC 말고 AP. 여기는 CMS AP는 예를 들면은 비와 비율을 배운다. 그러면 보통 교과 참고서나 교과서는 주입으로 많이 해요. 가르쳐주고 문제 가르쳐주고 유형별 학습시키고 이게 보통 수학 교육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해서는 개념과 원리를 진짜 자기 거로 소화하는 거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재미없어 하더라. 그리고 응용력이 잘 안 생기더라.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사부님으로 모시는 시네스의 조경희 소장님께서 주도해서 만드셨어요. 이분도 제 사부님이세요. 제 사부가 좀 계시죠? 안원조 대표님, 조경희 소장님 다 제 사부님이신데 여기서는 그래서 4, 5, 6 이렇게 교과의 개념과 원리가 나오고 할 때 그거를 활동해서 개념과 원리를 자기 거로 소화하게 탐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도 학생한테 주입하고 유형 암기시키는 게 아니고 학생이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소마가 원래는 레인, 프리즘, 레인보우 이런 게 있었는데요. 프리미어란 거를 한 10년쯤 전에 도입했죠. 얘는 여기 있는 필즈 수학 같은 1032 같은 유형의 문제풀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과 개념을 좀 땡겨와서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드신 분이 강신은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독립해가지고 필즈 더 클래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더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는 교과 연계성,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초등 고학년, 중학교 교과에 나오는 개념이나 원리 또 대표 문제 그리고 응용 문제들을 밑에 학년 문제집에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게 한다예요. 조금 이름을 요분들은 요거를 심화사고력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심화사고력이 아마 좀 잘하는 애들 용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요런 CMS AP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프리미하고 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같은 분이 만들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큰 컨셉은 어려운 문제 푼다. 그게 이 문제풀이 사고력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풀이는 교과하고 연계성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교과하고 연계성을 좀 더 강화했어요. 이런 차별점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 플러스 교과가 있는 거예요. 문제풀이에다가 교과를 더했다. 뭐 그렇게 족보가 됩니다. 다음 유아 수학 사고력, 시메스의 미니메스, 아담 리즈, 와이즈만의 와이키즈, 플레이팩토, 오르다, 가베, 음물,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 기타 사고력, 옛날 브레노스의 메스모, 케이지, 체험수학, 명제사랑, 토이, 탑사고력,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다 그냥 점점점으로 처리할게요. 아직 전국 브랜드까지는 잘 안 돼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뭐냐? 저희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몰입탐구사고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들이 조금씩은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그 영재교육원 기출문제 종류들이죠. 그쪽에 좀 강점이 있고요. 여기는 경시나 고학년 지식에 강점이 있어요. 교구 활동은 능력 개발하고 좋아하는 흥미, 수학에 대한 흥미 이쪽에 강점이 좀 더 있습니다. 교과 연계 사고력은 말 그대로 교과 연계성에 강점이 있어요. 교과 연계성. 그리고 심화 사고력에 이름 붙여서 여기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믹스를 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네. 자, 그러면 수학적 사고력이 뭐냐? 이거는 이제 제 이론입니다. 저만의 이론이니까 업계에서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저희 프로그램 만들 때 이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수학을 잘한다.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 고급된 이론을 잘 학습한다. 그런 거에 바탕에 깔려있는 거는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밑바닥에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정서 중에서 이거가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 저희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애착 관계예요. 애착 관계가 약한 학생들이 꽤 있어요. 어릴 때 형성됐던 그 애착 관계도 있고요. 조금 크면서 부모님이 아이보다 아이에게 줄 학벌 자산 또는 아이에게 줄 지식, 아이가 이뤘으면 어떤 성취, 이런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실 때 부모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걸 뺄까 하다가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부모 자식 사이가 나쁘면 수학 머리를 잘 못 써요. 물론 여기도 머리 좋은 애 있고 다 있는데 확실히 얼마 이상은 뚝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 중요한 건 재미예요. 생각하니까 재밌지. 야, 이게 왜 이렇지?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파고들다 보면 재미를 느끼고 낑낑거리고 어려웠는데 뭘 하다 보면 성취감을 강하게 느끼거든요. 그런 게 생각하는 재미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해결하고 성취감 느낄 때 재미를 느끼는데 이런 거가 쌓이면 그래 이거 재밌지 하고 달려드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애는 많이 하고요. 많이 하면 능력이 길러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박태환 선수보다는 훨씬 수영에 안 맞는 유전자 가지고 났을 거예요. 근데 수영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막 몰래 수영을 해요. 수영장 돈을 안 끊어준다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막 수영을 해요. 그렇게 기를 쓰고 하면은 수영 잘하지 않을까요? 제가 올림픽 금메달 딴다고는 못해도 우리나라에서 수영하는 사람 중에 4,000등 안에는 못 들겠습니까? 그것도 해마다 한 연도에. 그래서 좋아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좋아하면 많이 하고 많이 하면은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틀려도 괜찮다는 안정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또 난 하면 할 수 있지. 이런 자신감.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지시 안 받고 할 수 있어. 이런 자율성. 이런 게 수학 정서입니다. 수학 멘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가 밑바탕에 있어야 머리를 잘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서도 수학적 사고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TC는 사실은 이 수학 정서, 수학 멘탈을 개발하는데 저희 에너지 한 절반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딴 데서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딴 프로그램 저도 CMS에도 근무했었고 CMS에도 근무했었습니다. CMS에서는 제가 이제 부소장으로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고 CMS에서는 이제 한원조 대표님, 조경희 소장님한테 배우는 제자의 입장이었는데 제가 여러 군데 개발해서 조금은 압니다. 알지만 거기는 빼고 저희만 볼 때 저희는 수학 멘탈, 수학 정서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개발하는 게 수학적 사고력의 첫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거는 정서하고 조금 다른 태도예요. 성장 마인드셋,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머리는 근육하고 똑같아서 쓰면은 길러져. 내가 지금 실패했다는 게 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야. 그냥 노력하면 돼. 라는 믿음입니다. 태도기도 하죠. 탐구하는 태도. 암기가 아니고 탐구. 탐구하고, 뭐지? 하고 좀 더 이렇게 생각을 점점 넓혀 나가는, 깊이 파고드는 그런 태도. 그 다음에 검사받으려고, 혼하려고, 혼 안 날려고, 인정받으려고, 누구 이기려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공부하는 그런 태도.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돌아보는 메타인지하는 태도. 비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어려운 그 문제 만났을 때 낑낑거리고 매달리는 태도. 헤빗 또는 애티튜드예요. 태도는 습관일 수도 있죠. 다음 유연성하고 정교성은 정설과 태도까지 고민하다가 얘들은 태도에 가깝다 생각했어요.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길을 가다가 잘 안 돼.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정교성은 풀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꼼꼼히 따지고 자기 풀이 과정에 실수가 없는지 따지고 이렇게 엄밀하게 실행을 하는 태도.
그걸 전교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했습니다. 사고력에서 요 유연성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교성은 원래 교과 수학에서도 많이 해요. 교과 수학은 사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1점 실수 안 하게 하고. 근데 유연성을 기르는 것은 교과 수학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과 수학은 가르쳐주고 그 지식을 전수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딴 생각하는 거를 그닥 원하지 않아요. 문제 풀 때만 유연하게 해야 하는데 자기 시간의 80%는 학습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소화하는데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20%의 시간만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라 잘 안 돼요. 근데 사고력 수학을 하면은 이 유연성이 길러집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 유연성 기르는데 되게 힘을 쏟아요. 그래서 GTG는 유연성 기르는데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 저희 학원 애들 중에 성실하고 이해력도 좋고 그런 학생인데 주로 모범생이죠. 그러니까 약간 문과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좀 어딘가 막혀 있어서 자기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중에 한 학생이 어머님이 제가 보니까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 학생 연결성이 있으니까 영재고 라인으로 공부시키시죠 하는데 우리 애는 문과예요. 저도 문과고 애 아빠도 문과고 얘 제가 잘 아는데 그냥 문과예요. 기억력 좋고 책 많이 읽어서 말 잘하고 이해력 좋으니까 똑똑해 보이는 거지 수학은 잘 못해요. 얘 머리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니라니까요. 한 두 달 뒤인가 오셨어요. 쌤, 얘 성대경 시험 쳤어요. 원장님 말씀하셔서 혹시 하고 해봤는데 보세요. 평균도 안 되잖아요. 평균도 안 되는데 얘가 무슨 수학 영재예요. 아닙니다. 어머님, 얘가 원래 머리가 굳어 있었는데 우리 사고력, GTG 사고력 수하면서 머리가 유연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잠재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어요. 얘 나중에 KMO 성대경시 은상도 따고 KMO 상도 따고 경기영재고 갔습니다. 또 한 분은 이분은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생, 그리고 위에 대학생 두 명 키우시는 분이에요. 막둥이야죠. 약간 늦둥이. 우리 그런 머리 아니라고. 제가 이게 전문가인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수학생이신지. 그래서 영재성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비슷하게 성실하고 모범생인데 좀 머리가 굳어 있었던 건데, 영재고 고나고 했는데,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니, 나중에 경기 영재고 갔어요. 저희랑 하고. 저희랑 중2까지 했나? 네.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유연성은 사고력 수학이 좀 길러줘야 돼요. 교과 수학은 유연성을 좀 막아요. 머리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구몬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 더하기 3, 1 더하기 4, 1 더하기 5 이거를 막 100번씩 계산하고 앉는데 머리가 안 굳어지겠어요? 굳어지죠. 성실한 애들이 잘 굳어져요. 모범생인 애들이. 자, 그 다음에 정서, 태도,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능력.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능력인데 능력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인 능력하고 수학적 능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력하고 언어 사고력입니다. 이 두 개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뭐 제가 어느 정도냐면 수학하고는 원장이지만 공부를 위해서 딱 하나의 능력은 필요하다고 하면 이 국어 능력입니다. 이걸 기르십시오. 그러니까 독서하고 디베이터하고 글 쓰고 그런 거 하세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메인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수학 독해력만 책임지고 있어요. 수학 독해력만. 일반적인 독해력의 비중이 훨씬 크죠. 수학 독해력은 GTG가 사고력 수학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력. 집중력은 뭐, 이제, 제가 약간 집중력 결핍이에요. 그 어른인데도 그런데 애들은 좀 더 많죠. 특히 남자애들, 어릴수록 많은데, 이 집중력 중에서 수학적 사고력에 관계된 집중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저희가 요런 걸 해요. 이따가 나올 텐데 투명한 아크릴판 위에 뭔가 무늬가 있어요. 그거를 몇 장을 겹쳐가지고 어떤 완성된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무늬만 보고 어떤 그림을 어떤 순서로 겹쳤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요 미세한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미세한 실마리 다 꺼내는 힘이죠.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실마리 원래 희미하거든요. 그거를 꺼내는 그런 힘이에요. 그거를 길러주는 건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요 집중력은. 작업 기억력은 우리 인간이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랑 원래 가지고 있던 기반 지식, 장기 기억에 저장돼 있죠. 이걸 꺼내가지고 작업 기억력이라는 작업대가 있어요.
워킹 메모리인데요. 거기에 동시에 올려놔요. 거기서 막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작업 기억력이 이 정보를 통합해서 막 분류하고 가공하고 자르고 붙이고 조립하고 뭐 창조하고 이거를 다 하는 게 작업 기억력이에요. 이게 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사고력 수학이 담당합니다. 길러줄 수 있어요. 다음 학습 능력. 이거는 지식을 곱셈 배우고 나눗셈 배우고 분수 배우고 비와 비율 배우고 일차 함수 배우고 쫙 지식이 이렇게 누적되면서 큰 구조물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자기 거로 소화하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건 주로 국어에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고력 수학의 메인이 아니고 이건 교과 수학에서 해야 돼요. 얘는 교과 수학에서 해야 돼요. 다음 유추 능력. A라는 것에서 B도 비슷해요. 그러면 B 한번 적용해보는 거. 이런 게 유추 능력입니다. 이건 수학적 사고력에도 등장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학에만 쓰이는 게 아닌 일반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력 수학에서 합니다. 사고력 수학에서 저희 GTC는 합니다. 딴 학원은 모르겠어요. 사고력 수학에서 이런 것들 개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능력 너무 길어서 독립된 페이지로 하고요. 정서, 태도, 능력, 다음에 지식이에요. 그중에서 교과 지식은 사고력 수학이 담당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부 교과 연계 사고력 수학, 심화 사고력 수학 이런 게 교과를 가져와서 교과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가공하고 막 그렇게 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희 GTC에도 몇 개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분수라든지 나눗셈이라든지 학생들이 개념이나 원리를 제대로 체득하기 어려운 거는 저희 사고력 수학에서 좀 해줍니다. 근데 이게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당장 하나 뭘 배우니까 사고력 수학에서 이거 배워놓으면 나중에 교과할 때 도움 되지 해서 지식적인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안 맞아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전문 분야는 교과가 할 수 없는 사고력 수학만 할 수 있는 거기에 더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교과 연계를 그렇게 강하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 해주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하는 몇 개만 해줘요. 자, 그 중에 개념 원리는 저는 여기는 교과가 해야 돼요. 교과가. 여기는 교과가 해야 되고요. 배경 지식은 이거는 독서가 해야 돼요. 독서가. 이건 교과가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지식은 사고력에서 배워야 되는 지식은 얘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가 꽉 막혀서 안 떠올라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것도 훈련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잘 없으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법이 있어요. 발산법. 요거는 사고력 수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각이 딱 막혀서 이제 뭐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생각을 굴러가게 만드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은 질문을 받으면 뇌가 굴러가요. 그 질문을 던져서 내 뇌를 계속 굴리는 기술. 그것도 문제 해결이나 개념 이해나 그런 과학을 완수하는데 유리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던지고 던지는 이 기술. 요즘 인공지능 챗GPT 해보시면 프롬프트에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천지차이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것도 사고력 수학에서 합니다. 다음 문제 해결 전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꾸로 풀기라든지 그림 그려 풀기라든지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배우는 것도 교과 수학에서는 잘 안 가르쳐줘요. 분명히 배운 거는 분수예요. 소재로 쓰이는 건 분수에 덧셈, 뺄셈, 곱셈인데 실제로 가장 어려운 거는 경우를 나눠서 경우마다 따져주는 거예요. 경우를 나누어서 따진다. 요 문제 해결 전략 또는 문제 해결 기술이 없으면 이 교과 문제를 못 풀어요. 얘가 개념 원리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개념 원리는 알아요. 분수에 덧셈, 뺄셈 알아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잘 알고 대표 유형, 뭐 기본 문제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경우를 나누어서 따진다를 할 줄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한번 개념 원리 교과에서 가르쳐 보십시오. 잘 할 수 있나? 안 된다고요. 그런데 교과에서는 경우를 나누어서 따진다. 그림을 그려서 따진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적이 없어요. 그냥 문제 풀다가 문제 풀이 속에 하나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학습하듯이 뭐 이제 교과서나 책에화된 어떤 그런 게 없이 마당 쓸고 불 떼고 밥하고 하면서 어깨너머로 스승이 하는 걸 하나하나 몸으로 체득하는 거라고요.
문제 풀면서 문제풀이나 선생님 풀이를 통해서 그 기술을 배우는 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체계성이 없어요. 근데 사고력 수학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사고력 수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지. 개념 원리 알려주는 건 교과에서 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수학적 능력. 자, 수학적 능력. 수학적 능력은 한 10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관적 통찰력. 정보가 무질서하게 막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야! 라고 이유는 말 못하는데 그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요. 그걸 직관적 통찰력이라고 하고 그거를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 GTG는 좀 잘해요. 아까 유연상하고 직관적 통찰력 쪽이 저희가 강합니다. 해보니까. 제가 아이들 머리가 딱딱하게 굳은 애들, 암기, 학습 이쪽에만 특화된 애들, 좀 문과 성향이라는 애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다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이 아이를 떠올렸어요? 이건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왜 이럴까 곰곰이 연구했어요. 하는 것도 관찰하고 그래서 직관적 통찰력 길러줄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넣어서 실험을 했어요. 많이 실험했죠. 그래서 아니구나 조금 바뀌고 좀 고치고 이 새로운 소재 발견하면 또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해서 현재 이르렀는데 이걸 하면은 그게 생깁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연산력 이건 뭐 구몬 같은 게도 길러지는데 여기는 단순 연산 아니고 수를 가지고 노는 분해하고 조립하고 막 하는 그 연산이에요. 예를 들면은 구몬 한만 해도 이런 애가 있어요. 0.7, 3분의 2, 13분의 7, 뭐 이렇게 분수와 소수를 한 10개 정도 줘놓고 이 중에 두 번째로 큰 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 학원 다니는 애의 누나였어요. 5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상담을 하시는데 우리 애가요, 저희 애가 연산이 너무 약해서 걱정해요. 지금 구몬하고 기저귀 계산하고 있는데 뭐 더 할까요? 아니 두 번만 해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얘가 시간 부족해서 시간 내에 잘 못 풀어요. 그래서 가져와 보세요 했더니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풀었냐면 한 10개 된 애들 다 통분하는 거예요. 분수, 소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돼요. 분모가. 몽땅 다 통분하니까. 0.73 이런 거를 통분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다 통분해서 분수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배운 알고리즘은 분수와 소수는 분수를 바꾼 다음 분모를 통분해서 크기를 비교한다거든요. 순서 두 번째 큰 거라니까 그래요. 자세히 보면 0.7하고 3분의 1이라고 쳐요. 하나는 0.5 반을 넘고 하나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애들은 좀 버리고 반 되는 애 중에 0.9에 가까운 애들 몇 개만 좀 보면 되거든요. 원래 그러라고 나온 취지의 문제인데 그냥 연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림셈이라든지 수의 분해라든지 수의 재조립이라든지 거꾸로 생각하기라든지 연산 숫자 10개 가지고 어떤 수를 만들라 할 때 그걸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사고력 연산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수 외에 다른 문자나 뭐가 나도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고력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귀납적 추론이나 연역적 추론 이게 교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는 특히 학습할 때 많이 필요하죠. 미분을 했어요. 미분 2번 했어요. 미분 3번 했어요. 뭔가 패턴이 있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에서 배운 거고 미분에서 배운 거를 적분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귀납적, 연역적 추론 능력도 원래는 이게 교과에서 해야 돼요. 이건 교과에서 해야 되는데 네, 사고력도 같이 좀 합니다. 저희 공간 지각 능력, 도형을 돌리고 뒤집고 펼치고 자르고 안 보이는 걸 상상하고 그런 능력이에요. 얘는 종이로 된 문제 안만 풀어도 잘 안 길러져요. 구체물을 손으로 만지면서 눈으로 관찰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가 해보면 저희 사고력의 공간 지각력이라는 주제를 선생님들이 하거든요. 교재 연구할 때 선생님들 중에 공간 지각력 약한 분이 어쩔 줄 몰라요. 20분 동안 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던 분들이 연수를 계속 하면서 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속속수에서 공간 지각력이 늘어요. 아이들도 늘어요. 이건 구체물을 만져야 늘어요. 그 다음에 논리력. 논리력이란 게 말을 모순되지 않게 조리 있게 말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 큰 거는 무질서해 보이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 정보도 쫙 주어져요. 말로도 주어지고 비언어적으로 주어져요. 그 많은 무질서한 정보들을 잘 관찰하면 분류도 하고 통합도 하고
내적 관련을 따져보고 뭐 이러다 보면 재구조화를 할 수 있어요. 아, 얘가 제일 상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공통점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해서 마치 목차를 구성하듯이 쫙 머리에서 정보를 재구조화해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이해도 하고 그 이해한 것 바탕으로 문제도 풀고 그렇게 하는 정보 처리 능력에 가까워요. 이 논리력이 약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를 100가지 경우 중 100가지 경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논리력이 강한 애는 쭉쭉 해서 이런 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다 버리면 한 3가지 정도만 딱 따지면 끝이거든요. A 경우, B 경우, C 경우 이렇게. 그렇게 하는 힘이에요. 이거는 사고력이 담당해줘야 돼요. 교과에서는 문제 풀 때 이거 당연히 있지 하고 문제풀이 스킬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애들은 이 능력을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그 풀이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보고 예를 들어서 뭐 접영을 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수영 완전 초보예요. 기술도 별로 없고 능력은 체력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접영을 못 할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리력 없는 학생한테 어떤 문제를 푹 던져서 놓고 이거 풀어라. 암만 가르쳐줘도 배워도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탐구력. 탐구력은 뭐냐 하면요. 미지의 상황이에요. 잘 모르는데 실험을 하나 해서 딱 데이터가, 자료가 나오잖아요. 실험 결과가 나면 관찰을 해. 아, 그걸 바탕으로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다시 또 실험을 해. 가설에 따라서. 근데 가설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럼 가설을 수정해요. 또 실험해. 그래서 뭔가 얻었어. 그게 작은 부분적인 문제. 그럼 더 큰 거를 위해서 또 추가 실험하고 파고들고 파고들고 이렇게 점점점 파고드는 그 힘이에요. 파고드는 힘. 그래서 여기는 실험, 관찰, 그래서 다시 가설,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탐구력이에요. 이거는 교과에 고급한 이론을 학습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나의 문제를 풀 때도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좀 시시한 문제, 뻔한 문제, 빨리 풀려고 달달달 외우는 문제 말고 진짜 처음 보는 문제, 어려운 문제 만나면요. 이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실험하고 관찰하고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탐구력입니다. 얘는 사고력이 할 수밖에 없어요. 교과 수학은 이거를 그냥 문제의 일부로만 나오지. 그리고 사고력 해야 돼요. 규칙판이라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뭐 수열 문제가 제일 흔하고요. 수열 아니고도 도형에도 패턴이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수학은 사실 패턴을 발견해서 그 패턴을 이용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이것도 사고력이 해야 됩니다. 교과도 하긴 하는데 이 교과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힘이 가끔씩 나요. 가끔씩. 초등학교 과정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가면 수열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학교 때는 패턴 발견하는 게 실종돼 있죠. 예, 실종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좀 재미없어요. 어떤 이론이나 공식을 만들었다고 쳐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정리, 공식 이런 게 발견된 거는 뭔가 패턴을 발견한 거거든요. 누군가가. 그래서 개념이라고도 이름 붙이고 원리, 정리, 공식 이런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아이들은 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패턴을 발견해 보는 경험. 그래서 지식탐구, 사고력 수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개념이나 원리를 캐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수학을 재밌게 만듭니다. 내가 막 어떤 수학적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공통된 걸 해서 그걸 개념이라고 붙여서 썼어. 근데 그걸 알고 보니 수학,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래. 수학자가 누군가가 이렇게 한 거래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발견해. 자, 이것도 사고력 수학이 하죠. 교과 수학은 잘 못합니다.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파워. 얘는 문제 결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과 문제 결력이 있어요. 교과 문제 결력. 얘는 교과 심화 문제집이 주로 담당하죠.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결력이 있어요. 교과 문제 결력보다 배경 지식은 별로 안 필요해요. 그런데 하여튼 문제 자체는 어려워. 아이들은 창의적 문제 결력을 더 좋아합니다. 난이도가 똑같아도 교과 문제 결력 주로 심화 문제집이 있죠. 뭐 재상의 하이레벨, A급 수학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들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는 창의적 문제 결력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배경 지식이 일단 필요해요. 예를 들면 닮은 비를 배웠으면 닮은 비라는 걸 써먹어요. 약분 통분을 배웠으면 약분 통분을 써먹어.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변별을 위한 문제, 입시, 경시 이런 데가 주로 문제 출처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틀리기 쉽게 함정을 파놓고 좀 꼬아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걸 하려면 실행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있고 까다롭다, 꼬여있다, 함정이 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애들이. 그리고 풀이가 외길인 경우가 많아요. 다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배경 지식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함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 떠오르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 떠올리기 어렵지. 좀 수능, 옛날 수능 스타일이죠. 진짜 수능 초기 때. 그 다음에 문제 풀이가 다양해요. 초등학교 5학년 지식이 있으면 그 수준에서 풀 수 있고요. 중학교 1학년 지식이 있으면 그 수준에 풀 수 있고, 중학교 3학년 지식이 있으면 그 수준에도 풀 수 있고, 다양한 풀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외길 풀이가 아니니까 만만하게 이것저것 좀 해볼 수 있죠.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주로 이제 기호를 사용하는 능력이죠. 이건 교과가 담당을 해요. 창의융합 능력, 배운 지식을 여러 개 합쳐서 다른 데도 이용하고 이런 건데, 교과는 한다고 하는데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시간을 잘 못 내시는 것 같아요. 교과 안에 이제 다른 교과나 실생활과 연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요. 얘는 이제 사고력도 하고요. 교과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얘들은 영재원 수학, 저희 같으면 영재원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산출물도 하고 그런 데서. 그래서 이거는 사고력도 하긴 하지만 일부고, 교과도 하긴 하지만 일부고, 다 일부의 세모예요. 세모인데 영재원 수학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교육이나 영재학급 가면은 좋죠. 산출물 해보고. 자,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정서, 태도, 일반적 능력, 수학적 능력, 그 다음에 생각하는 지식. 이것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구성하고 그 중에 일부는 교과 수학이 담당하지만 많은 거는 전문 프로그램이 담당해야만 된다. 교과 수학에서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안 하고 마치 도제식으로 어깨너머로 배우는 식으로밖에 안 돼 있다.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하나씩 배우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전문 프로그램이 이거를 길러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저희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사고력 수학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테니스를 잘하려고 해요. 자, 이게 수학입니다. 수학, 수능이라고도 할게요. 수능, 내신일 수도 있죠. 자, 주로 고등학교겠네요. 그죠? 테니스 잘하려고 해요. 기술 훈련 해야죠. 좋은 코치님한테 기술 배우고 연습 많이 하고 좋은 습관 들여야죠. 새벽마다 운동하고 어떨 때 운동하고 이렇게 대회도 나가고 실전 연습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요까지는 교과예요. 요까지는 교과. 그런데 테니스 잘할 때 이거로만 됩니까? 기술 훈련하고 실전 연습만 하고 만약 순발력이 약해서 잘 못 쳐요. 민첩성이 떨어져서 잘 못해요. 지구력이 약해서 한 세트만 하면 끝이에요. 근력이 약해서 무거운 공을 제대로 때려내지는 못해요. 유연성이 부족해서 자세가 잘 안 나와요. 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얘를 어떻게 할 건데요? 물론 연습 막 하면은 길러져요. 막 치다 보면 안 하던 사람보다는 순발력도 더 생기고 지구력도 더 생기고 근력도 더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초 체력 기르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훨씬 빨리 되지 않을까요? 실전으로도 길러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 프로그램을 기초 체력 기르는 게 더 빠르고 더 체계적으로 하고 부상적이죠. 그 다음에 기초 체력 외에도 테니스 좋아하는 마음 중요하죠. 나 잘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는 태도 중요하죠. 이런 거 없이 테니스 잘할 수 있나요? 만약에 얘가 이것도 입시를 할 정도예요. 대학을 테니스로 선수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잘할 수 있나요? 난 잘할 수 없는데 대회 나가면 지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나요? 코치님한테 맞아가면서 때리면 하고 안 때리면 그냥 벤치거리에서 잘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초 체력이나 이런 거는 제가 생각에는 요놈들은 사고력 수학이 해줘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의 분업 관계입니다. 저희 사고력 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기초 체력과 정서, 태도를 개발하는 게 주목적이어야 한다. 그거는 교과 수학, 심화 문제집, 선행으로 절대 어렵다. 안 늘진 않죠. 문제집 풀고, 심화 문제집 풀고, 낑낑거리고 혼자 하고, 경시대 문제 풀고 하면 잘하죠. 그 어려운 문제 잘할 수 있는 애가 당연히 고학년 돼도 잘하겠죠. 그게 걔가 최상위를 풀어서 길러진 능력이냐, 원래 능력이 좋은데 최상위도 잘한 거냐, A급을 해서 그 능력이 길러졌느냐, 고등과정까지 막 선행학습에서 그 능력이 길러졌느냐, 아니면 그냥 그 능력이 있는 채로 그려서 그대로인데 내용을만 더 집어넣은 거냐. 그릇 자체를 키우는 것은 사고력 수학이 하고 거기에 내용물을 채우는 건 교과 수학이 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은 그래요.
자, 그럼 저희 GTG 사고력 수학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약정사 같은데, 저희 약정사 이상해서 잘 못하는데, 그냥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사고력 수학에서 어떤 거를 얻어야 되고, 어떤 거를 주로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지를 안내 드리려고 하네. 사례다, 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조금 가볼게요. GTG 사고력 수학은요, 학생의 발달에 맞게, 지적, 정서적 발달에 맞게 좋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배치해서 몰입과 탐구를 유도함으로써 이게 수단입니다. 사고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는 쫙 짜여져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가 사전에 연구가 돼서 어떤 학생이 와도 거기에 맞는 시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따라만 오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몰입과 탐구가 저희 주 목표입니다. 그럼 좋은 문제가 뭐냐? 도전적이고 흥미로워야 돼. 일단은 하려고 해야죠, 애들이. 어렵기만 하면 안 해요. 그 안에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풀이법이 있는 오픈 문제가 좋습니다. 솔루션 1, 2, 3가 있는 게.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진 지식을 이끌어내고 더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하게 하는 문제가 좋은 문제고요. 추가 탐구를 확장할 여지가 충분한 문제가 좋아요. 삼각형을 배웠어요.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될까? 오각형은 입체도형으로 가면 어떻지? 이렇게 점점 확장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런 좋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잘 배치했습니다, 저희가. 자, 그 다음에 아까 몰입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빠지면 우리 뇌에서 뉴런과 시냅스가 막 총동원돼서 막 회로를 구성해요. 그 분야에 관해서. 자, 그런 몰입을 하는 종류가 뭐 수동적으로 하는 몰입, 사자가 쫓아와요. 그럼 죽자 살자 한 가지만 생각하겠죠. 능동적인 몰입, 자기가 어떤 이제 과업을 달성하려고 그것만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몰입이 있습니다. 몰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질이 훨씬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공부 좀 하다가 딴짓하고 좀 하다가 딴짓하고 이렇게 공부한 거라 한번 쭉 빠져서 옆에서 뭐라도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쫙 빠져서 한 3시간씩 공부한 거라 완전 차원이 다르고요. 그게 좀 이어져서 한 열흘, 한 달을 집중해서 막 몰입해서 뭔가를 하면 그냥 공부 시간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12시간은 순공부 시간이고 한 사람은 15시간이 순공부 시간이에요. 3시간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몰입도에서 완전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한 달을 공부했는데 10시간 몰입하는 투자 안에는 별로 놀지도 못하고 해서 그냥 잠잠히 쉬는 시간에 뭐좀 놀고 뭐 이런 TV 가끔 보고 이랬을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밥 먹을 때도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1분 1초를 아껴서 공부했던 하고는 공부 시간으로는 한 20, 30%밖에 차이 안 나도 성취도는 2배, 3배, 4배, 10배도 차이 납니다. 정말 정말 많이 봅니다. 저만 해도 공부를 좀 못하다가 몰입해서 공부하면서 쫙 올라갔던 사람이라 그 몰입할 때의 효율에 대한 걸 경험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증언합니다. 일단 그리고 몰입하면 공부 양도 늘어요. 뭐도 하여튼 다 늘어요. 감정도 좋아져요. 몰입하면 재밌어집니다. 이건 정말 재밌어요. 인생에서 제일 재밌어요. 몰입하면 그게. 다른 사람은 그거 왜 저렇게 좋아하지 싶을 정도로 미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죠. 미치면 그게 진짜 재밌어요. 자, 그래서 사고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재미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가치관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입 설명회 한번 했었는데요. 몰입 캠프도 하고 몰입을 하면 정말 좋죠. 저희가 이 몰입을 사고력 수학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천재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성공했나요? 뭐 뉴턴,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한테 물었어요. 뉴턴이 내내 건거증 생각했으니까요. 아인슈타인, 저 머리 좋아서 그래요. 하는 게 아니고 머리 좋은 거 아니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노새와 같은 끈기를 주셨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벨상 탄 사람들. 뭐 역사적 천재잖아요. 뉴턴,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들도 타고난 머리 아니다. 나는 진짜 몰입해서 그것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학원 애들 몰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 수업하는 애들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극부도 생각하기란 주제할 텐데 이 러시아랑 퍼즐 풀고 있습니다. 40번까지 있는데 30번 때 풀고 있어요. 이 표정 보이십니까? 몰입한 표정? 세상에 이거 문제와 나만 있잖아요.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4학년들이에요. 4학년 초, 올 초인데 쉬는 시간에 얘들아 이제 그만해 쉬어야 돼. 안 쉬면 이것이 힘들어하고 쉬라고 하고 제가 교무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오고요. 쌤, 왜 교실 나와서 큰일 났어요? 하는 거예요. 뭐, 저는 뭐 또 싸움 났나? 그리고 애들이 너무 심하게 떠들어서 방해되나 하고 왔어요. 왔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 풀지 말라고 했더니 책을 걷어서 갔거든요. 문제 풀지 말라고 쉬라고. 너무 풀라고 해서 이것이 힘들다고. 그때 애들이 칠판에 막 그려서 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애가 선생님, 쟤들이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문제 풀고 있어요. 얘는 완전 모범생인 거죠. 풀지 말랬으니까 안 풀어야 된다고 막 지우는데 애들이 막아서면서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야, 문제 푸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칠판이 안 있고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가봤더니 얘가 책을 떼서 갔더니 여기 자기 필통에다 문제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얘들이 1교시 내내 착착착 하면서 점진적으로 몰입을 했더니 그 문제를 꼭 풀고 싶은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안 쉬고. 심지어 말리는데도 요 필통에 써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몰입의 힘입니다. 몰입을 하면 이렇게 재밌어지고 애들이 푹 빠집니다. 또 다른 몰입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표정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현재 3학년들이에요. 연산몰입이라는 주제를 하는데 2, 5, 9만 가지고 이 세 수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몽땅 다 찾아봐라. 예를 들면 다 더하면은 16이네요. 다 더하면 16. 뭐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가지고 2, 5, 9하고 만들 수 있는 다 찾아봐라 했더니 얘들이 근 40분 동안 완전 몰입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얘들이 둘이 한 팀이거든요. 많이 찾았네요. 두 줄이 20개인데 거의 다 찾아가네요. 완전 뭐 몰입해서 하고 초등학생들은 진짜 몰입하면 서요. 애들이 왜 안 앉아? 안 앉아. 안 앉아. 안 앉아. 하여튼 서서 하더라고요. 둘 다 서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얘들은 7세입니다. 7세고 하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체력이 안 좋아서 실세를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딴 주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해롱해롱 한 거예요. 그래서 2교시는 도저히 수업을 못 끌고 가겠더라고요. 7세 학생들은 40분이 집중력이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괜히 40분인 게 아니더라고요. 얘들이 되게 이제 잘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라도 집중력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런 문제를 내줬어요. 칠판이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삼각형 4개로 만들 수 있는 거, 삼각형 6개, 삼각형 8개, 삼각형 10개, 12개, 14개, 6개, 20개. 요걸 델타 다면체라 그래요. 삼각형만 가지고 만드는 볼록 다면체거든요. 그거를 찾아봐, 만들어봐 한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오각형 12개만 가지고 만드는 입시도형까지 만들어봐 한 거예요. 총 9개거든요. 얘들이 1시간 내내 쉬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몰입해가지고 다 찾은 거예요. 어렵거든요. 처음에 뭔가 이렇게 미지의 걸 목표를 알고 만들면 만들죠. 보통 뭐 이제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삼각형 16개로 뭐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삼각형 20개는 정의신경체에서 아실 건데 삼각형 14개로 어떤 모양이 되지? 여러분도 몰라요. 모르는데 얘들이 그 지도 하나만 삼각형 16개로 볼록한 다면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몰입해서 했고 성공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이거는 좀 얘들 공개를 좀 할게요. 이 좋아하는 실세라서 표정이 다 제대로 사진을 못 찍어. 얘네가 좀 이렇게 하고 찍어봤는데 그게 안 나와요. 이상한 표정을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몰입했고 그게 너무 재밌었고 성취감이 느끼니까 애들이 이렇게 확하게 피더라고요. 이게 몰입하고 탐구했던 효과입니다. 이때 느꼈던 성취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머리에서 문제 결력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7살짜리들한테 어려운 문제예요. 삼각형 16개로 어떤 단연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고3에서는 기억보다 잘 안 되는데 했어요. 자, 이런 게 몰입의 효과입니다. 저희가 몰입 캠프를 한번 했어요. 오늘 몰입 캠프 참여한 박땡땡 엄마예요. 한 문제는 2시간이나 고민을 했는데도 결국 다 못 풀었다고 말하는데 이 아이 왜 이렇게 상규되어서 신이 나 있는 건지 평소 같으면 어렵다고 안 풀린다고 찡찡거렸을 텐데 말입니다. 자기도 이런 자신이 신기하답니다. 한번 보세요. 몰입을 했어요. 몰입 캠프가 언제부터 했냐면 이거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예요. 수학만 합니다. 중간에 1시간 밥 먹고 나머지 수학만 합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얘가 2시간씩 한 문제를 매달려서 했다는 거예요. 몰입이 된 거죠. 그리고도 신나하잖아요. 안 풀렸는데 찡찡거리지 않고. 평소에 얘 교과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우면 찡찡거리고 안 풀고 별 치고 넘어가고 막 짜증내고 그랬던 학생인데 신나하잖아요. 쫑알쫑알거리면서 신나하잖아요. 이게 몰입의 힘입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되나요? 안 되죠. 그 다음 또 다른 학생 볼게요. 이건 김땡땡 학생이에요. 자, 캠프 갔다 와서 너무 재밌었고, 모르던 문제를 생각하다 답을 찾았을 때 희열을 느끼고, 신나서 저녁 먹는 동안 계속 쫑알쫑알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변화된 모습에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학생이 안 풀리면 짜증내고 막 그러던 학생이었거든. 이 학생도. 아까는 박땡땡이고 이 학생 김땡땡인데. 이거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닐까. 우리 누구누구가 땡땡이가 길게 수학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등등 걱정이 되셨대요. 근데 아이의 전제는 엄청난 것 같아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되는 건데. 사실은 교과에서는 믿어주고 기다려주지 않죠. 애들이 자빠져 버리니까. 자빠지는데 어떻게 심화 문제를 풀려요? 심화 문제 풀면 좋지. 세상의 수학 하이를 풀면 좋죠. 근데 애가 자빠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안 풀렸다고 별표 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풀릴 수가 없다고요. 몇 개 들면 근육 커져. 몇 개 더 나오는데 안 들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교과서에서 해결되나요? 부모 자식 사이만 나빠지지. 자, 이번 또 다른 박땡땡 학생이에요. 자, 학생이 점심 먹기 전에 한번 엄마한테 전화했었나 봐요. 엄마 2시간이 10분, 20분 같이 금방 갔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 문제만 풀고 화장실 가야지 했는데 풀다 보니 화장실 가는 걸 까먹었대요. 어떻게? 점심시간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자, 점심 먹고 화장실 갔다 왔겠죠? 오후 캠프. 엄마, 암호 해동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몇 번이나 다시 읽고 선생님께 묻고 있는데 순간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딱 이럴 때 생깁니다. 깜깜하다가 한참 보면 탁 뇌에 이렇게 유런이 만나는 순간이 생겨요. 그때 시냅스가 되면서 번쩍 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풀리고 또 오기가 생겨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오기가 사실은 자신감이랑 성취감에 뽕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읍맥이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우면 나못 풀어 못 풀어 가르쳐줘야지 배워야지 할 수 있어 하던 애가 성취감 맛보고 자신감 생기고 나면 이 에너지 때문에 나도 해볼 거야 하면은 더 큰 성취감이 오는 걸 알거든요. 우리 뇌가 그 도파민이 팍 분비됐던 걸 기억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2시간이 훅훅 갔어요. 2시간이 훅훅 갔답니다. 한 문제를 풀고 하는데 마지막 문제 푸는데 이게 몰입하고 탐구했던 거의 효과입니다. 또 다른 효과도 알려드릴게요. 축하해주세요. 영재학교 서울과학고요. 서울영재고 입학 후 한 달 반이 지났네요. 영재학교 준비하는 중학생이야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올려요. 분당 내 학군지 내에서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야무진 아이들 틈에서 없는 듯한 아이였어요. 초3 때 대형 수학학원에서 10개월 공부했어요. 교과 수학이랑 뭐 심화 문제 풀고 그런 대형 학원이에요. 초3 11월경 서현동 작은 학원 GT땡으로 옮겨서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올 1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중3 1월까지. 이분이 저희가 마케팅 못하니까 맘카페에 올려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평범한 아이에게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을 안겨주시고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커요.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이랍니다. 이게 어머님 눈에도 보였던 거예요. 자, 또 할게요. 초3에 누가 사고력 하냐고. 다들 사고력 마무리하는 시점에 시작했는데 3학년 11월 달이니까요. 한참 1년 동안 교과 심화했던 학생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초3, 초4 때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던 시기에 큰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초4 때 사고력 수업 받으면서 흥미 폭발하여 즐겁게 공부했어요. 나중에 대학 부설영재원 자소서 소재로도 활용하고 대학 부설영재원에서 사고력 때 했던 문제를 확장 연구해서 산출문도 수월했고요. 확장 연구까지 했네요. 그리고 이 친구 이제 서울영재고 합격했습니다. KMO도 수상하고요. 자, 수학의 즐거움과 짜릿함. 이게 사고력이 해줘요. 교과에서 짜릿함 이거 없잖아요. 뭐 없진 않죠. 성취하면. 근데 많은 애들이 그 점에 좌절하죠. 또 이건 다른 학생이에요. 아가맘들은 KMO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중2 아들놈 이번에 KMO 성적입니다. 한 개 틀려 95점이고요. 저는 95점이라는 점수 듣도 보도 못했어요. KMO 금상이 70점대면 보통 금상하거든요. 그래서 KMO라는 게 이렇게 90점, 100점 나오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처음 봤어요, 95점. 근데 얘가 함정은 이거 KMO 준비를 중1 때는 했는데 중2 때는 1차 공부 안 했다는 거, 시험 연습 안 했다는 거, 안 하고 이 점수 받았어요. 자, 우리 아들놈 초등부터 꾸준히 댕긴 학원입니다. 주거라고 기계적으로는 안 시키지만 기계적으로 많이 시키진 않아요.
혼자 생각하고 풀게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한 문제를 1시간 내내 풀기도 하고, 이틀 만에 풀기도 하고, 이틀만도 해요. 밥 먹다가 엊그제 문제 생각났다고 하기도 하고, 밥 먹다가 생각하는 거 지금 자나깨나 그게 몰입됐었다는 이야기예요. 밥 먹다 생각났다는 거, 밥 먹다가 몰입이란 뜻이에요. 자, 이런 게 사고력 수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머리가 좋아져요. 그리고 수학 멘탈, 수학 정서가 좋아지고 수학 태도가 좋아져요. 자, 이번에는 사고력 수학 저 GT에서 했던 학생이 이제는 안 다녀요. 고등학생이에요. 저희 뭐 사고력 수학은 고등학생, 중학생 없으니까. 이 친구가 블로그에 글을 쓴 거예요. 뭘 했냐면 자기가 산출물,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산출물을 했어요. 그걸 이제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복소수의 곱과 평각의 관계. 평각이란 거는 교육과정 외입니다. 옛날 복소평면이 있을 때, 극좌표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복소평면과 극좌표가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얘가 요걸 한 거예요. 파이썬에서 어떤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좌표편에 찍어본 거예요. 요렇게 돌아나가죠. 뭘 찍었냐면 1 더하기 i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이렇게 근해 공식 쓰면 나오는 거거든요. 걔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램 짜서 찍어보니까. 요 복소수를 찍어보니까 거듭 제곱시키면 이렇게 뺑뺑뺑 순환하는 거예요. 아, 뭔가 있다. 패턴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탐구 주제로 잡았던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자기가 뭘 했냐면, 자기가 관찰을 한 거예요. 자, 관찰하다 보면 점 사이의 각도가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아, 그래서 평각이 일정하구나, 거듭 제곱을 하면. 그래서 이걸 증명해 본 거예요. 자기가 이런 개념 몰랐거든요. 아크 탄젠트 이런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중학교 때 배워서 아는데 아크 탄젠트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선행학습을 많이 안 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쭉 증명해가지고 복소수의 곱은 두 복소수의 평각의 합과 같은 걸 증명한 거예요. 그 뒤로도 쭉 탐구해서 꽤 많은 걸 탐구합니다. 꽤 많은 걸 탐구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복소수 단원에 있는 그 몇 가지 문제들을 이 복소평면과 극좌표를 이용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일반적인 풀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사고력에서 몰입하고 탐구해봤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GTG 사고력 수학에서는 몰입이 중요하고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 온 힘을 쏟기로 했어요. 그게 제 GTG 사고력 수학이에요. 정체성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몇 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몰입하도록 돕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는 처음에 점진적 몰입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도전하게 하고 조금 몰입하고 작은 성공을 해요. 그럼 도파민이 확 분비되거든요. 성취감을 느끼죠. 그러면은 더 큰 도전으로 가요. 더 큰 도전. 그래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작은 눈덩이 효과, 이거를 작은 눈덩이가 굴려서 큰 눈덩이가 되는 이런 거를 점진적 몰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점진적 몰입 기법을 많이 써요. 자, 그럼 교과심화 문제집은 이 몰입을 유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성공이 점점 커지도록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이게 꼭 교과뿐만 아니고 이 점진적 몰입 또는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은 공부에 재미를 느낄 때 아주 많이 쓰여요.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에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과심화 문제집은 그냥 그 프로그램 자체로는 잘 안 돼요. 부모님이 잘 구성을 해야 점진적 몰입을 할 수 있고요. 그냥 잘 안 돼요. 조금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있어도 심화 문제 틱 들어가면 점진적 몰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과 심화 문제집을 할 때는 점진적 몰입이 안 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점진적 몰입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전 너무 딱딱한데 생택주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문학 한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예, 어린 왕자가 막 이제 그 별에서 장미를 켜요. 어지중지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지구에 오니까 장미가 너무 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우가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자, 아이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포켓몬 딱지도 그렇고 뭐 훈장도 그렇고 뭐 많죠. 지금 저희 사고력 수학에는
요 소재들, 정신적 몰입한 소재도 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점점 자기가 피와 땀까지는 안 된다. 땀은 젖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성취, 조금 성취, 안 풀리는데 낑낑거리면서 하고 1분 만에 끝나던 게 2분, 3분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소중해서 쉬는 시간에도 안 나가고 애들이 해요. 맨날 며칠을 생각하다 밥 먹다가 하고 풀어요. 그게 점진적 몰입 기법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사고력 수학에서 저희가 그림 맞추기 퍼즐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메인 활동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칼라코드라는 교구가 있어요. 얘가 공간 지각력, 논리력, 문제해결력, 집중력 이 네 개를 기록하는 거예요. 요런 아크릴이 있어요. 아까 제가 초기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투명한 아크릴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그 그림을 가지고 몇 장을 겹쳐서 요 문제를 만들라는 거예요. 요 그림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을 요 위에 샥 엎으면은 요 그림 나오겠죠. 자, 처음에 2장짜리 1번 문제예요. 10점. 요 개만 겹치면 돼. 나중에 되면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보십시오.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모양이 없거든요. 요 자세히 보시면 이 연두색 삼각형이 없어요. 연두색이라고 얘랑 얘밖에 없거든요. 이런 모양 없어요. 연두색에. 근데 어떻게 겹쳐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4장을 겹쳐야 돼요. 저 뒤에 가면 5장 겹치는 것까지 있어요. 5장 겹치는 이게 1번부터 100번까지 있거든요. 100번 근처가면 어른도 금방 못 풉니다. 공간 지각력 약한 어른들 이거 잘 못 풀어요. 저희 교사 연수할 때 보거든요. 잘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1학년, 2학년 애들이 하거든요. 이걸 풉니다. 풉니다. 100번까지. 다 하는 애도 있고 80번대, 90번대까지 해서 멈추는 애도 있는데 합니다. 저희 애들 한번 볼까요? 그걸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영재교육원 초등학교 3학년 문제거든요. 얘가 공간 지각력하고 논리력을 쓰는 문제예요. 제일 밑에 깔린 색종이가 뭐냐 하는 문제예요. 얘는 도형을 돌려서 해야 돼요. 여기에 없는 조각이 어느 거냐 그런 문제고요. 초4 거예요. 이건 어려운 초5 영재교육원 기출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어른도 못 푸는 거 좀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들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 한 문제를 풀려고 1시간씩 매달립니다. 2학년이. 1학년 또는 2학년이. 1시간씩 해요. 1시간. 1시간 동안 해요. 5학년 영재교육과 기출문제를 풀려고. 영재교육이 어떤 데입니까? 5학년 중에서 잘하는 애들이 가는데요. 그런 애들 변별하려고 낸 문제 어렵거든요. 단순히 선행학습에서 이거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거 선행학습에도 이거 못 풉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아세요. 이거를 애들이 풉니다. 점진적 몰입을 했기 때문에 1시간씩도 매달리고요. 그 사이에 이 머리에 공간지각력과 논리력을 믹스해가지고 푸는 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풀려요. 그 능력이 길러져서. 이게 풀고 있는 애들입니다. 2학년 초기니까 1학년 같이 난 애들이거든요. 이게 얘들 이 표정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지 너무 이뻐서 했어요. 완전 몰입해서 이렇게. 완전 이거 뭐 몰입한 게 보이시죠? 얘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보면서 풀더라고요. 생각을 하나봐요. 팔까지 길고 있죠. 그래요. 이렇게 몰입해서 하니까 아까 그 문제를 푼다니까요. 이게 점진적 몰입입니다. 두 번째로 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이 느낀 작은 성취감을 증폭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외부의 교사나 부모가 해주는 일입니다. 증폭하는 방법은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칭찬하시면 안 돼요. 아, 똑똑하다. 최고야. 천재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못 풀면 바보야 되니까 불안하다고요. 축하해. 이건 독이 없잖아요. 천재야. 이건 독이 있잖아요. 못 풀면 바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능이나 결과를 칭찬하지 마시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노력을 칭찬하시고 칭찬보다 더 좋은 거 그냥 축하만 해주세요. 관심 가지고 축하만 해주세요. 그냥 뭐 얘가 뭐 했던 말도 무관심하지 마시고 관심과 축하만 해주시면 증폭이 돼요. 오, 성공! 아까 어려워하던데 포기 안 했네? 이거는 이제 칭찬이죠. 노력을 칭찬하는 거죠. 태도를 칭찬하는 거죠. 하여튼 요 정도 축하, 다음에 과정 칭찬, 요런 거가 증폭해지는 긍정적 피드백이에요. 이걸 하면은 뇌가 중독이 됩니다. 우리 뇌는요, 그걸 할 때 굉장히 강렬한 자극이 있으면 여러 번 반복이 안 해도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느냐 마느냐는 뭐 21일 반복해야 된다 뭐 이야기하는데 반복해서 중요해요. 습관이 되는데. 하지만 감정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강렬한 감정이면 한번 예를 들면 불에 데웠다 쳐요. 아니면 물에 빠졌다 쳐요. 전기에 감전됐다 쳐요. 개한테 물렸다 쳐요. 이제
개 근처만 가도 경기하잖아요. 높은 데만 가도 경기하잖아요. 여러분 반복 안 해도 그렇게 된다고요. 좋은 것도 똑같아요. 강렬한 감정이면 빨리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100점 뭐 받으면 해줄게 하지 말고 작은 문제 하나 낑낑거리다 성공하면 따봉 성공. 야 기쁘겠다. 하이파이브. 제가 지금 칭찬했나요? 안 했죠. 인정하고 축하만 해줬어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코치님이 그날 운동 끝나면 딱 일어나시면 주먹 이렇게 주먹 부딪히는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했는데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더 운동하고 싶어져요. 진짜 요가 가볍게 한 번만 했는데도. 자, 즉각적인 보상, 긍정적 피드백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합니다. 저희 사무직 수학이 이걸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사례를 하는 말씀 드릴게요. 뭐 또 다른 2학년인데 한 애가 이 문제를 푸는데 안 풀려서 막 썼다 지웠다 하다가 성질 나서 막 세게 지웠더니 이렇게 막 찢어진 거 보이시나요? 찢어져서 제가 테이프로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막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찢어진 거 테이프로 붙여줬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막 찢어졌어. 이런 데 좀 보이시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주제인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혼날 줄 아는 거예요. 막 책이 찢어졌으니까. 훅 하고 찢어졌거든요. 보통 짜증나죠. 막 그런 거예요. 안 풀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 붙여주면서 테이프로 포기 안 한 거 대단히 이렇게 성질나서 찢어질 정도로 했는데 그러더니 몇 번 더 해서 금방 성공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찢어졌으니까 테이프 붙여주고 그래도 좀 걸리니까 지울 때 복사해서 올게 하고 복사실 갔다 오는 사이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기 직전이 가장 어두웠던 거예요. 새벽에 오기 전에 밤이 어둡듯이 제가 그 1분 정도 복사실 갔다 오는 사이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성공했구나. 야 아까 진짜 짜증나서 포기하려고 했거든. 찢어지니까 자기도 마음도 막 에이 하고 이렇게 포기하면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하고 붙여주고 했는데 성공해서 제가 따봉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우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우개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 지우개도 부러졌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가 찢어지고 지우개가 부러지고는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짜증나고 이런 걸 버티면서 계속 썼다 지웠다를 했다는 증거라는 걸 안 거죠. 이걸 제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네가 느꼈던 그 감정이 성공으로 갈 때 꼭 거쳐야 되는 힘든 감정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실패한다는 뜻,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타고난 머리가 고가지라는 뜻 아니야. 네가 흑수저라서 이 문제를 풀 재능이 없다가 아니야. 노력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과학자는 실패라고 하지 않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야. 너는 끈질기게 실험을 한 거야. 하니까 얘가 이거 자랑한 거예요. 그 같은 반 애들이요. 얘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하니까 막 한 명, 두 명 자빠지더라고요. 안 풀려요. 이러면서 2학년 3월인가 그때니까 4월인가 그랬죠. 1학년 같이 났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야 너네 지우개 봐. 지우개 가루가 산더미 같아. 얼마나 끈질기게 했으면 이 지우개 가루가 이만큼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야. 너네는 대단한 거야. 어린이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거는 정말 대박이야. 이렇게 해줬더니 애들이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지우개 가루를 모으는 거예요. 이걸 자기의 노력을 제가 긍정적 피드백을 해준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났어요. 애들이 뭐 어려웠던 거 다 풀었거든요. 끈기 있게 하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군데 다 모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V자에서 별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찍어주세요 한 거예요.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지우개상이 아이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제가 긍정적 피드백,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 해석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게 사고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다가 어려운 감정을 만났을 때 이 감정을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참고 이길 수 있는 과제 집착력도 기르고, 이 답답할 때 뭔가를 머리를 굴리는 그걸 하고 부정적 감정을 이겨내고, 이게 저는 진짜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점진적 몰입, 긍정적 피드백 다음 세 번째 분이 도전입니다. 저희 모토가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할 때 그 도전이에요. 헝가리에 천재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2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이제 원동력 중에 한 분이 라츠 라주어라는 수학 교사예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예요. 이분이 퀘말이라는 잡지를 만든 거예요. 수학 문리 어려운 문제를 연재하는 그런 잡지예요. 여기에 그때그때 도전 문제 같은 거 실리는 거를 헝가리의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막 달려들어서 하고 그걸 응모하면은 발표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했던 사람들이 노벨상 엄청 탄 거예요. 아까 많이 탔던 7명이 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노벨상 수상연설에서 이 라츠라줄로 교사를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자, 왜 도전이 중요하냐면요. 교과 수학이나 경시 수학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개념이나 또 대표 문제는 풀이법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은 그것을 적용도 해보고 응용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하죠. 그죠? 나중에는 심화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배우고 익힙니다. 배우고 익혀요. 하지만 사고력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탐구 과제만 던져놓습니다. 그게 퍼즐일 때도 있고 어떤 수학 문제일 수도 있는데 띡 던져놓고 한번 해봐. 상당히 수준 높은 걸 던져요. 저희가. 그 애들 호기심에 부르짖히죠.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이렇게 실험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실험을 시키고 어떤 데 교구 줘놓고 이 교구를 이용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걸 해결해봐. 이렇게 시키거든요. 상당히 어려운데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도전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어떤 학생이 서울영재고 들어갔는데 4학년 때 했던 걸 가지고 영재교육,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서도 써먹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문제예요. 저희 무한에 대해서 탐구하는 주제가 있어요. 4학년 때 하는 건데 처음에 애들이 이걸 해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을 끝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 애들이 조금이라도 계속 더하니까 끝없이 커지지 않을까요? 하거든요. 이 4분의 1이 2의 제곱분의 1이고 8분의 1은 2의 세제곱분의 1이고 하여튼 반 이렇게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거 시킨 다음에 뭐좀 압축을 했는데 그럼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푸고해봐 하는 거예요. 어떤 거야 반 여기 했죠. 또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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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점점 이렇게 도해 나가요. 도해 나가요. 이상하다. 계속 도해도 이걸 넘어가지 않겠네라는 직관이 생기죠. 그래서 안 넘어가요. 이 1을 안 넘어가요. 색종이 하나를. 나중에 뭐 더 이렇게 탐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1이 된다까지 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한참 뒤에 이번에 얘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이거 쭉 다 하면 어떻게 될고 얘도 조금씩 작아지면서 무한히 더하니까 어떤 값에 수렴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면은 얘들이 했어요. 이 문제를 던져놓고 2시간을 줬습니다. 얘들이 낑낑거리고 생각을 한 거죠. 막 앉아서 괴로워하더니 과제 입장에 그 사이에 점진적 몰입을 여러 번 경험해서 굉장히 길러져 있었거든요. 4학년 후반 때니까 성공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 애도 성공했고 그 다음 다른 수업에서 하는데 애들 몇 명이 성공을 해요. 보면은 제가 생각하지 않은 풀이로도 성공한 애들이 꽤 있어요. 얘가 정답은 발산하거든요. 발산하는 걸 증명하라고 했어요. 발산. 발산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너무 성취감이 있어서 진짜 그 대학부설 영재관 자기소개서도 쓰고 그 이어서 또 추가 탐구까지 한 거예요. 자, 이게 도전입니다. 이런 문제 고등학교 다 못 배워요. 제 생각에는 이거 증명하는 거 현재 고3들 중에 상위 10% 애들도 잘 못 봅니다. 그거를 초등학교 4학년에 한 거예요. 아무런 저의 도움 없이. 여러분도 이건 안 배웠습니다. 무한등비급 쓰거든요, 이거는요. 무한등비급 쓰는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거 증명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 너무 약봤나?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를 도전을 시킵니다. 제가 이번 다른 도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실세 수업 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쉬는 시간인데, 실세 40분이면 끝인데, 50분 지나고 쉬는 시간 돼서, 얘들, 쉬어야 돼. 2교시 힘들어 하는데, 안 쉬고 계속 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서 있죠. 얘들이 집중하면 서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이거예요. 1, 2, 3, 6, 7, 8. 이 6개의 수로 세 자리 빼기 세 자리를 만드는데, 차가 가장 작도록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1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더 작아. 그러니까 뭐 얼마, 70 얼마, 오 클래스 레코드. 또 누가 막 한참 하더니 40 얼마, 오 클래스 레코드. 저는 50 얼마예요. 오 클래스 레코드는 아닌데 퍼스널 베스트 레코드야. 퍼스널 레코드 했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애들이 점점점 하더니 이제 제가 세계 신기록은 아직 안 됐어 하니까 그거 깰라고 얘들이 40분 지났는데 50분도 하고 쉬는 시간에도 하려고 막 한 거예요. 결국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 신기록 써준 거예요. 도전을 시킨 거예요. 7살짜리들한테. 했더니 그 집중력 약하던 애들도 쉬는 시간도 안 쉬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저하고 조금 이렇게 몰입도가 떨어지는 주제 하면은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거든요. 7살 애들은 제가 자꾸 늘어놓서 돌아다녀요. 교실 밖으로도 나가고 뭐 복도까지도 나가는데 이날은
앉아라, 집중해. 이런 잔소리 하나 없이 이렇게 매달려서 쉬라고 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전의 힘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게임 해보십시오. 시시한 게임 하고 싶어요? 도전적인 거 하고 싶어요? 너무 시시한 것만 계속하면 지루해서 못해요. 뭔가 도전이 돼야 더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몰입을 유도합니다. 그 도전이. 물론 도전은 설계를 잘해야죠. 너무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도전을 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잘해야 돼요. 그 설계는 이제 전문가가 잘 설계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래요.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셋. 나는 지능은 정해져 있다. 이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지능은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제가 설명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것만 가지고 거의 1시간 반을 다뤘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이거 못 푸는 건 내 머리가 고까지라서 그래. 나는 흑수저 머리라서 수학 머리가 없어서 수학에 재능이 없어서 이건 못 풀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믿는 순간 더 이상 노력을 안 하죠. 그러니까 포기해요. 몰입이 안 돼요. 안 풀리면 그냥 자꾸 포기하고 백표 치고 넘어가요. 나는 수학 못하니까 암기해야 돼. 성실한 모범생 여학생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장 마인드셋 안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인드셋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훈계로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야, 이 물 안 무서워 돌아봐. 다음 친구들 다 수영하잖아. 안 무서워 돌아 해도 물이 안 들어와요.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꿔주는 게 사고적 수학입니다. 교과 수학은 그걸 바꾸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전 자체를 안 하니까. 자, 예를 들면 저희 성장 마인드셋 관련해서 어떤 애가 막 문제 풀 때 안 풀리니까 이게 뿌듯하긴 거예요. 쫙 뿌듯하다가 20분 하다 안 되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이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바로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저희 애가 수업 중에 연필을 부러뜨렸다면서요. 버릇없이 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쳤습니다. 요 2학년이었어요. 이것도. 2학년 남학생이었어요. 2학년 여학생한테 연필 부러뜨리냐 몇 명 있어요. 제 수업에.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이 땡땡 학생이 10분 이상 도전해도 안 풀리자 연필을 부러뜨렸습니다. 이는 문제는 도저히 안 풀리는데 도전을 포기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포기했으면 부러뜨릴 일이 없죠. 별표만 쳤죠. 진정한 프로블럼을 해결하려면 좌절감, 짜증, 화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연필을 부러뜨리면서까지 포기하려는 유혹에 버틴 것을 꼭 칭찬해 주세요. 한 거예요. 이게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했는데 하니까 돼. 우리의 머리는 성장해. 안 풀릴 것 같았는데도 하면 돼. 이렇게 연필 보였던 애가 쉽게 포기하겠어. 이렇게 하고 성공했던 애가. 그래도 이렇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해석을 딱 해주잖아요. 이거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매달린 거야. 포기를 안 하려고 부러뜨리면서 같이 한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안정감입니다. 이게 있어야 포기를 안 하고 몰입을 해요. 틀려도 괜찮아. 틀리면 혼내는 분이 있어요. 왜 실수하지 말라니까. 가르쳐줬잖아. 그러면 틀린 게 나쁜 게 돼요. 그러면 틀릴 것 같으면 무서워서 몰입을 못 해요. 하다가 안 풀리면, 아, 이게 또 혼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혼내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현재는 성과가 아니잖아요. 고3이면 틀리면 안 되죠. 학교 내신 시험이면 틀리면 안 되죠.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죠. 근데 초딩이잖아요. 초임 2, 3, 4잖아요. 얘들의 목표는 성취, 성과, 점수, 결과가 아니고요. 학습이라고요. 성장이라고요. 개발이라고요. 얘들의 목표는 결과가 아니고 배움이고, 배우면 되죠. 배움이고, 성장이고, 능력 개발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떤 게 되냐면, 틀려도 괜찮다는 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넌 실패한 것이 아니야. 실험한 거야. 이분이 에디슨이에요. 전구를 만들 때.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1000가지의 안 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실험해서, 이거 안 되냐, 저거 안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찾으면서 점점 성공하는 데로 가까이 간 거예요. 실험한 거죠. 아이들 이 마음이 있어야지. 이것저것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하고, 안 풀려도, 나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몰입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풀릴 때, 못 풀 때마다 자꾸 가르쳐주고 뭐라고 타박하고 하면 안 되십니다. 저희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목 중에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주제가 있어요. 일부러 실패를 유도해요. 책 제목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저희 책 제목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자율성입니다. 자, 게임을 보십시오. 게임은 어떤 기술을 배워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해요. 그래서 기술을 좀 숙달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미션을 해결해요. 과업을 설정해요. 뭐,
이제 대마왕을 없애든지 뭔가 뭐 점령을 하든지 뭘 해요. 그러면 재밌어요. 배울 때도 재밌고 기술이 늘어도 재밌고 미션을 달성해도 재밌고 이게 자세히 보면 학습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배우고 훈련해서 성장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게 학습이거든요. 본질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학습을 좋아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해서 우리 인간이 계속 발전을 한 거거든요. 학습을 좋아하도록 우리 구조가 돼 있어요. 아니면 학습을 안 하니까요. 우리 인간의 그 학습 본능을 게임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때 재미를 느끼냐면 학습하고 문제 해결할 때 재미를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으니까 게임이 학습을 흉내냈거든요. 그런데 흉내낸 게임은 재밌다고 하면서 왜 공부는 재미없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게임이 재밌는 거의 첫 번째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공부처럼 자 기술 가르쳐 줄게. 오늘은 마우스 연속 5번 누르면서 뭐 하는 거야. 오늘은 맵을 외워가지고 요 맵 요만큼을 외울 거야. 자 외웠지? 연습해봐. 다다다다다. 야 그거 아니잖아. 이 맵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다시. 야 옆집에는 이렇게 해서 저까지 갔는데 왜 넌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 이게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자기가 이것저것 하면서 뭔가 해야지 도전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깨우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이 붙어서 게임을 잘 알아서 게임 잘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셔서 애 게임 끊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할 때마다 잔소리 해보세요. 그때 그렇게 한 게 이렇게 한 게 내가 오늘 1시간 동안 가르칠 테니까 잘 배워. 오늘 하루에 30분씩 계속 연습할 거야.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만 하고 뭐 안 할 때마다 막 지적하고 틀리면 야 몇 번을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해보십시오. 재밌겠나? 근데 사고력 수업은 주입을 안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문제 해결하게 해요. 한국 과제만 던져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율성을 줍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업이 재밌어요. 그래서 성취하면 큰 성취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나 어려워도 할 수 있지. 이 자신감은 100점마다 생기는 자신감, 누구 1등에서 생기는 약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남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100점을 맞거나 못 받거나 강한 자신감. 온실속 가초가 아니고 비바람 맞고 자란 노지에서 자란 그런 강인한 풀이에요. 자, 그러면 자율성을 줘서 문제 해결 기반 학습을 하면 왜 좋으냐면 교사나 교재가 가르쳐 주던 걸 스스로 해요. 문제 풀 방법을 찾으려고 이전에 배웠던 지식과 경험을 끌어내고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만의 풀이를 만들 수 있어요. 게임으로 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지고 깨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스를 배치웠어. 어디를 점령했어. 어떤 레벨이 올라갔어. 만렙이 됐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사고력에서는 설명도 시키거든요. 그러면 더 좋죠. 반성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가르쳐주고 따라하는 주입식 아니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그 방법이에요. 자, 애들 표정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저희가 논리력을 기르는 주제입니다. 주로직이라는 퍼즐을 풀고 있는데 애들이 몰입한 거 보십시오. 꼼짝도 안 하고 얘는 이제 다 풀었다고 검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검사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문제 풀고 있잖아요. 검사해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제가 기술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이 복잡한 정보 사이에 논리적 관계를 찾아서 정보를 처리해서 어떤 미션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맞나 따지면서 몇 번의 실험을 거치면서 정답을 하는 거거든요. 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죠. 아까 그 7세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 델타 다면체 안 가르쳐주고 스스로 하게 하니까 이게 재밌었던 거예요. 제가 아마 자 정삼각형 6개도 하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봤지? 자 다시 만들어봐. 잘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좀 도와줄게. 재밌었을까요? 한 3개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스스로 하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유입니다. 여유. 슬로우 띵킹이라고 해요. 제 사부님 중에 한 분이 황몽문 교수님이세요. 뭐 이분이 저 제자 삼아주신 거 아니고 그냥 저 스스로 그냥 사부로 삼았어요. 책 보고 유튜브 보고. 황몽문 교수님 몰입이라는 시리즈를 많이 하셨죠. 거기에 슬로우 띵킹이라는 책도 있어요. 가르쳐주지 마세요. 시간을 제초하지 마세요. 안 풀리면 가르쳐주기 쉽잖아요. 교과는 또 진도를 놔야 되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사고력 수업은 진도 압박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다음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못하면 던져놓고 그 다음 가면 돼요. 이거는 그냥 맨날 며칠 목표 놓고 또 그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밥 먹다가 팍 며칠 많이 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급하면, 이거 다음에 진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1시간씩 하면은 진도 너무 뒤처지는데 이러면 머리 아프고 몰입이 안 돼요. 여유가 없으면 몰입이 안 돼요. 충분히 실험하고 관찰해야 문제를 이해하잖아요. 그 필요한 개념이나 원리, 문제 해결 전략을 찾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해하고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진짜 문제라면 바로 문제가 이해 안 됩니다. 그냥 배웠던 거를 적용하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거라면 배웠던 문제 막 기억을 올려서 해야죠. 진짜 어려운 문제는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해요. 문제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또 만약에 우리가 능력을 개발한다 쳐요. 연산력, 논리력, 공간시각력, 탐구력 많죠. 그런 능력을 개발하려면 뉴런과 시냅스가 성장할 그리고 그 연결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시각력, 논리력 이렇게 능력 개발 주제를 만나면 한 4주, 5주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그 활동을 지켜요. 그 분야만 계속 뇌를 작업을 해요. 그래야 뉴런과 시냅스가 자라니까요. 슬쩍 맛만 보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믿고 기다려주면 아이들도 스스로 잘합니다. 제가 이 경우 진짜 많이 합니다. 못 풀 것 같고 애도 막 못 풀겠어 이러던 애가 하고 풀려요. 그게 몰입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이 꼭 사고력 수학 아니고 교과 심화 문제도 좋고 그냥 학습도 좋습니다. 몰입을 하게 해주시고 몰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몰입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자, 저희 수업 방법 이렇습니다. 생각 열기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약장사 같아서 스토리텔링, 게임, 퍼즐, 체험, 퀴즈, 토론 여러 가지 해서 탐구욕을 불러일으켜요. 이 에너지 가지고 몇 주 동안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수학적 경험을 하게 시켜요. 이 경험을 해석해서 개념도 되고 원리도 되고 뭐 추가 탐구하는 것도 되고 어떤 수학적 경험을 원재료를 쌓아요. 이게 생각력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경험한 거 그 에너지 가지고 알아보기도 하고 탐구도 하고 그래요. 학생은 탐구하고 협력, 토론, 의논하고요. 교사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안내하고 격려하고 도전시키고 조직하고 막혔을 때 발문하고 풀고 나서 코칭하고 이런 것들이 교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티칭이 메인은 아니에요. 자, 애들이 이런 준정남연체를 다 찾아봐. 거예요. 준정남연체 상당히 많거든요. 얘들 난생 처음 보는 건데 다 만든 거예요. 만드니까 요거 4학년 말, 5학년 초였는데 5학년 초에 한 건데 애들 표정 너무 밝죠. 얘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이 중에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뭐 많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추가 탐구도 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굴리는 거예요. 축구 공보다 더 잘 굴러가는 게 있나? 한번 보게. 얘가 축구 공보다 더 많이 굴러갔어요. 이게 이제 추가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얘가 더 잘 굴러가지? 잘 굴러간다는 현상의 본질은 뭘까? 어떤 애는 그 뾰족한 게 적으면 잘 굴러가요. 꼭지점이죠. 어떤 애는 모서리가 팍 안 꺾이고 좀 많이 펴져 있으면 잘 굴러가요. 모서리에 주목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넓적한 애가 있고 조그만 애가 섞여 있으면 넓적한 애가 바닥이 될 때는 철퍼덕하니까 크기 차이가 적으면 좋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미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걔들을 관찰하고 그거를 실험해가면서 더 연구해요. 이거 하나로 1시간씩 합니다. 진짜 실험 같죠? 관찰을 하죠. 네. 이게 탐구입니다. 이게 GTG 수업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결력 기르려고 이런 4장짜리 서술형 문제 결력 문제도 해요. 풀이 과정 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는 학생도 있고 요거 안 하고 문제 결력 전문 교재 필즈 103의 팩터 최상위 사고력 요런 거 하는 애도 있어요. 요즘 조금 변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제가 드리는 당부기도 합니다. 부모님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기를 즐겨하십시오. 안 되면 하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왜 이렇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다시고 과천국립과학관, 수학박물관 이런 데도 가서 왜 이렇지? 이러고 다시고 질문을 던지고 호기심을 보이고 호기심을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는 척만 하고 나머지 애가 하시게 하면 돼요. 애가 하게. 필요하면 인터넷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책을 볼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못할 때 다그치지 말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시도한 게 어디야.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부모로서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아들, 딸 키우면서 제가 전문가고 부모님한테 잔소리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그치진 않는데 제가 실망하는 건 있더라고요. 이걸 왜 못해? 이렇게.
근데 좀 지나면 저희 아들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성급하게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한숨만 쉬어도 애들이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만큼 부모의 권위가 파워가 세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날카로운 수술칼을 들었으면 수술 기술을 배워야죠.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수술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 부모라는 거대한 권력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배워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고력 개발에 관한 비전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아까 사고력이 뭐라고요? 그냥 1학년 배우는 문제 미리 풀어보는 거 그런 레벨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사고력도 있어요. 그것도 또 의미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고력이라고 하면은 정서, 태도,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지식은 좀 나중에. 그거는 교과에서도 잘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하고 마음을 좀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테니스 기술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기초 체력 기르는 것도 꼭 해야 돼. 이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돼요. 자, 저희가 전문가로 그걸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전히 머리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의지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감정의 변화를 겪고 이를 이겨내는 경험을 갖지 못하였다면 그의 수학교육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실패한 것이다. 제 사부님 중에 한 분이 폴리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끝낼게요. 자, 제가 드린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또 선택지 배입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